챕터 3. 그러니까 우리한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내가 말했다. 나는 책상 의자에 앉아 침대 쪽을 바라보았다. 에잇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으로 머리를 고인 채 앉아 있었다. 나는 그가 어떤 상태인지 알 것 같았다. 재생탱크에서 나와 정신이 들 때는 지독한 숙취와 함께 살점이 떨어지고 관절이 끊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 그게 다야? 세븐? 우리는 이제 끝장이야. 아니, 끝장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라고.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나는 한숨을 쉬며 몸을 뒤로 젖히고 양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글쎄, 뭐 때문일까? 그 생물체에 잡아먹히기 무서워서 내려와 나를 구하는 대신 죽었으리려니 지레짐작한 베르토 때문일까? 아니면 안타깝게도 살아서 돌아온 나 때문일까? 모르지. 둘 중 뭐든. 거기 수건 좀 건네줄래? 옷장문에 수건 한 장이 걸려 있었다. 나는 수건을 낚아채 건넸다. 에잇은 얼굴과 목에 붙은 끈적이는 얼굴을 벅벅 문질러 닦고는 머리칼에 붙은 찌꺼기도 같은 방식으로 떼어내려 했다. 소용없어. 내가 조언했다. 그는 나를 뚫어져라 보고는 수건질을 계속했다. 나도 알아, 멍청아. 네가 재생탱크에서 깨어나던 날을 나도 기억한다고. 6나 5, 3까지 싹 다 기억한다고. 네 기억이 곧 내 기억이니까. 전부는 아니야. 한 달 이상 업로드 안 했거든. 아주 잘하는 짓이다. 고마워서 어쩌지? 나는 한숨을 쉬었다. 걱정하지 마. 네가 놓치기 아까울 만큼 좋은 일은 없었으니까. 에잇은 끈적끈적한 액체가 잔뜩 묻은 수건을 다시 내게 건네고는 침대에서 나와 옷장을 열었다. 빨래도 제때 안 했나 보네. 그렇긴 해. 몇 주간 힘들었어. 에잇은 선반 꼭대기에서 꼬질꼬질한 스웨터와 방수 바지를 꺼냈다. 깨끗한 속옷은 없어? 침대 밑 어딘가에 있을걸? 에잇은 혐오와 거북함이 반씩 섞인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았다. 대체 왜 이 모양이야?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돼지꼴로 살았어? 말했잖아. 몇 주 동안 힘들었다고. 그는 한쪽 무릎을 굽히고 침대 밑에서 사각 팬티 한 장을 찾아 멀찍이 들고 있다가 천천히 얼굴 근처로 가져가 머뭇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깨끗해. 그냥 침대 밑에 처박아 놨던 것뿐이야. 그는 다시 한번 나를 쏘아보고는 뒤돌아 옷을 입었다. 내가 말했다. 고마워. 내가 벌거벗고 다니는 꼴을 보는 것 같아 이상했거든. 그래, 그럴 것 같네. 그가 대답했다. 그는 다시 침대에 걸터 앉아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검은 머리가 아직 뻣뻣하고 번들거렸지만 적어도 이제 가닥가닥 떨어지기는 했다. 하지만 수세미로 두세 번쯤 빡빡 문질러 닦아내기 전까지는 여전히 떡이 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쩌지? 그가 입을 열었다. 나는 그를 뚫어져라 보았다. 그 역시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다 말고 나를 뚫어져라 보았다. 뭐가? 그가 말했다. 그러니까 네가 재생탱크에서 나왔으면 안 됐던 거잖아. 나는 죽지 않았어. 사령부에서 우리가 중복된 걸 알게 되면. 그의 날카로운 눈빛에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다. 세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왜 이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너도 잘 알잖아. 우리 둘 중 하나는 없어져야 해. 인류의 역사에서 디아스포라가 발생하고 유니언이 만들어진 과정과 가장 가까운 예시는 아마도 미크로네시아인들의 개척지 건설 과정일 것이다. 옛 지구의 태평양이라는 광활한 대양에는 수백 또는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작은 섬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 섬들의 길이가 12m쯤 되는 아우트리거 칸으로 바다를 누비는 사람들이 정착했다. 새로운 섬에 상륙한 이들은 새로운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보트에 남아있는 자원을 가지고 살아남아야 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다. 단지 우리 배는 카누보다는 좀 더 크고 여정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며 우리가 가져온 작물은 새로운 땅에서 잘 자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우주선에 타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받아들이는 규칙이 하나 있었는데 상륙 거점 개척지에서는 배불리 먹을 수 없다는 것이다. 처음 착륙했을 때 배급량은 기본적으로 하루 1,400칼로리였고 지방을 뺀 체중과 작업 일정에 따라 추가되었다. 지금까지 두 차례 배급량을 줄였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수경 재배 탱크에서 거의 아무것도 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아직 인육을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모두 야비어 가고 있었다. 말하자면 유니언에서 여러 명의 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극도로 금기시하지 않더라도 중복된 익스펜더블까지 먹일 만큼 식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다. 잘 들어. 내가 널 위해서 바이오 사이클러에 뛰어들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이 상황이 100% 네 잘못이 아닌 건 알지만 내 잘못은 0%거든. 에잇이 말했다. 나는 좁디 좁은 가로 4m, 세로 3m짜리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에 잠겼다. 에잇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팔꿈치를 무릎에 갠 채 손으로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재생탱크 후유증을 털어내려 애썼다.
내가 말했다. 지금 누구를 탓하자는 게 아니잖아. 문제를 해결해야지. 좋아. 그러면 둘 다 하지 뭐. 네가 사이클러에 뛰어들면 되겠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는 고개를 들어 매섭게 나를 쏘아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귓구멍에서 말라붙은 재생탱크 보존액 덩어리를 파냈다. 너무 불공평하잖아. 내 삶은 고작 20분 전에 시작됐어. 넌 적어도 몇 달은 살았잖아? 네가 가는 게 맞지. 나 역시 결코 친절하지 않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아니지. 그런 헛소리로 날 설득할 생각은 하지 마. 너도 나처럼 39살이잖아. 마지막 백업 이후 최근 6주를 제외하고는 내가 경험한 매분, 매초를 기억하고 있고 몸에 그 찌꺼기들이 덕지덕지 붙어있지 않았으면 넌 네가 재생테크에서 방금 나왔는지 어찌는지도 알 수 없었을걸? 에이슨 나를 빤히 보았다. 나도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우리끼리 말싸움해봐야 소용없어. 태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결국 그가 입을 열었다. 물론 에잇의 말이 맞다. 누군가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식당에서 계산서를 누가 먼저 낚아채느냐 같은 문제와는 달랐다. 사이좋게 차례를 기다릴 수도 없었다. 내가 말했다. 좋아. 그래서 어쩌자고. 사령부에 물어보기라도 할까?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에잇이 대답했다. 아니, 좋은 생각이 아니야. 마샬은 지금도 우리를 혐오하니까. 이렇게 둘 다 살아있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우린 그 자리에서 끝장이야. 비밀로 해야 해. 사실 우리가 지금 마샬에게 간다면 그는 아마 에잇이 재생탱크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며 당장 소멸시키라고 할 것이다. 그에게 그렇게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다. 에잇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귓속에 말라붙은 재생탱크 보존액 찌꺼기를 다 파내기도 전에 소멸되는 건 불공평하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에잇과 마찬가지로 나도 시체 구덩이에 뛰어들고 싶지는 않았다. 내가 말했다. 잘 들어. 방법이 생각날 거야. 난 옷 좀 갈아입고 씻을게. 넌 3층 화학 샤워장에 가서 보존액 찌꺼기를 씻어내. 그리고 30분 뒤에 사이클러 앞에서 만나자. 에잇은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30분 있다 거기서 봐. 그러고는 두 걸음 걸어가 문고리를 돌리고 문을 당겨 열었다. 복도로 나가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뒤를 돌아보았다. 저기 뒤통수 칠 생각은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샤워하는 동안 사령부에 보고해서 이 문제를 재판에 넘길 생각은 아닌 거지? 아니야. 그렇게 하면 내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럴게. 우리끼리 해결하기로 해. 에잇이 웃었다. 고마워, 세븐. 30분 후에 봐. 그가 나가고 문이 닫혔다. 나는 에잇이 적어도 1시간은 필요할 거라 생각했다. 보존액 찌꺼기는 벗겨내기가 정말 힘들고 화학 샤워는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잠시 눈을 붙이려는 찰나 조용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들어와. 내가 말했다. 문이 휙 열렸다. 베르토가 머리를 들이밀고 방 안을 살피더니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어이 친구, 좀 어떠신가? 에잇을 처음 봤을 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베르토도 책상 의자에 앉았다. 다만 그는 의자에 편히 앉을 수 없었다. 몸집이 작아야 편리하고 효율적인 상류 거점 개척지에서는 보기 드물게 베르토는 키가 거의 2m에 달했다. 1m 60cm를 겨우 넘는 내 키가 이곳에서는 평균이었다. 연령 제한이 있는 데다 거의 언제나 구부정한 자세로 있어야 했기 때문에 베르토는 꼭 빨간 머리가 달린 창백한 대벌레처럼 보였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한 손으로 머리칼을 쓸어 넘겼다. 삔 손목을 이불 밑에 감춘 채 말했다. 괜찮은 것 같아. 재생탱크에서 막 나온 것 치고는 상태가 괜찮아 보이네. 수세미질 좀 했나 봐? 다들 끄덕였다. 베르토는 잠시 나를 뚫어지게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나는 말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세븐은 어떻게 됐어? 베르토는 고개를 저었다. 형제여, 모르는 게 나아. 그래? 식스가 죽었을 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그는 다시 나를 보았다. 그럴 수도. 잘 모르겠네. 그게 중요한가? 응, 중요한 것 같은데. 너는 조종사 아니야? 최후를 맞을 때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야? 베르토가 눈을 가늘게 뜨고 대답했다. 무엇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알리는 것? 그래, 익스펜더블도 마찬가지야. 마샬이 나를 죽음으로 내몰 때마다 죽기 직전에 업로드하도록 만드는 것도 그 때문이지. 세븐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말이야. 말이 나온 김에 식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려줘. 식스가 왜 죽었든 받아들일 테니까. 베르토는 나를 내려다보며 어깨를 으쓱하더니 다시 먼 산을 보았다. 언제 한번 배급내기 포커라도 치자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베르토는 거짓말에 영 소질이 없었다. 베르토가 말했다. 세븐이랑 식스랑 모두 같은 이유였어. 크리퍼 때에게 당했지. 그랬구나. 그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고 나는 뭘 하고 있었는데? 베르토가 한숨을 쉬었다.
너는 마샬이 내린 왜 해야 하는지 모를 명령에 따라 순찰 중이었지. 마샬은 지난 몇 달 동안 너에게 돔 근처 크레바스를 파악하고 크리퍼가 있는지 정찰하는 임무를 맡겼어.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만 마샬은 그 임무에 굉장히 집착하는 것 같았어. 그가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사실 가끔은 너도 그래 보였고 마샬이 처음 이 임무를 맡겼을 때 너는 불만이 가득했어. 세븐으로 재생탱크에서 나온 지 일주일쯤 됐을 때는 더 이상 불평을 안 하더라. 지난 몇 주 동안은 담담하게 임무를 수행했고 어떻게 된 건지 기억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난 6주는 기억이 없어. 세븐이 업로드를 안 했겠지 뭐. 그래, 어젯밤에 자기가 가망이 없다는 걸 알고 세븐이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 나는 멀쩡한 손으로 턱을 긁었다. 그래? 크리퍼한테 갈기갈기 찢기는 와중에 업로드 안 한 게 생각났나 보지? 베르토의 입이 무슨 말을 하려다 마느라 2번 연이어 벙긋거렸다.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 같았다. 나는 웃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어야 했다. 베르토는 정말 거짓말에 서툴렀다. 베르토가 마침내 한마디 했다. 그 전에 말했던 것 같아. 예감 같은 게 있었나 봐. 예감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았다고. 계속 캐물을 수도 있었지만 지켜야 할 비밀을 생각하며 말씨름을 그만두기로 했다. 베르토가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어쨌든 어제 오후에 보안 경계선에서 약 8km 떨어진 크레파스 근처에 세븐을 내려줬어. 버너를 가지고 있었어. 평소처럼 지역을 파악하고 크리퍼가 있는지 둘러보면서 가능한 생포하는 게 임무였지. 나는 다음 순찰 때 세븐을 데려오기로 되어 있었고. 근데 잘 안 됐다는 거지? 일이 잘못됐어. 내가 세븐을 거의 내려주자마자 벼랑간 놈들이 쌓인 눈더미에서 튀어나왔어. 20마리? 아니 30마리쯤 되었을 거야. 내가 바로 위에서 날고 있었지만 구조 장비를 내려주기도 전에 세븐은 갈기갈기 찢겨버렸어. 죽어가는 나를 내버려 두고 떠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은 이해했다. 확실히 우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니까. 하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 식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졌다. 베르토가 식스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을까? 어쨌든 잠시 들려서 네가 잘 있나 확인하고 싶었어. 사령부에 잠깐 들려서 보고서 제출하고 아침이나 먹을까 했지? 나는 당연히 사령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러 갈 마음이 없었다. 우선 에잇과 이야기를 마쳐야 했다. 알잖아. 나 아직 정신이 덜 깼어. 먼저 가서 아침 먹어. 나는 낮잠 좀 잘게. 그러고 일어나서 경비대에 등록한 다음 사령부에 보고하러 가자. 베르토는 나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걸 눈치챈 것 같았다. 나는 보통 재생탱크에서 나오면 곧장 카페테리아로 가곤 했다. 이곳에서 자발적으로 식사를 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뿐더러 바이오 프린터로 소화기관 속 음식까지 프린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깨어난 직후 위는 72시간 단식을 마친 후의 상태나 마찬가지다. 베르토가 대꾸했다. 그래? 하지만 너무 오래 끓지는 마. 네 몸뚱이 빚는데 단백질이 엄청나게 들잖아. 사령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소비한 단백질을 어떻게 채울 계획인지 궁금해할 거야. 지난 8주 동안 2번이나 재생되었으니 둘러댈 말을 잘 생각해 둬야 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하면 되잖아. 베르토는 고개를 저었다.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해. 지금 사령부는 시스템에서 열량과 단백질이 낭비되는데 엄청 민감하고 자기가 멍청한 임무를 명령했음에도 마샬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할 거라고. 네가 제대로 된 변명을 하지 않으면 못마땅해 할지도 몰라. 나한테는 널 구해내서 회복시키지 못했다고 고를 낼 게 뻔하다고. 등줄기를 타고 오싹한 기운이 흘렀다. 이런 게 불길한 예감일까? 베르토가 말했다. 저기 너 괜찮은 거야?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오른손으로 눈을 비비며 여태 왼손을 이불 밖으로 꺼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베르토가 눈치채지 못하길 바랬다. 괜찮아. 잠을 좀 자야 재생탱크 후유증이 없어질 거야. 1시간 있다가 카페테리아에서 만나. 베르토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 다가오더니 내 다리를 토닥이며 말했다. 알겠어. 사이클로 페이스트 좀 남겨둘게. 고마워 베르토. 넌 정말 좋은 친구야. 그가 등 뒤로 문을 닫으며 이야기했다. 그건 그렇고 내가 있는 동안 네 손이 계속 거기 가 있는 걸 못 본 척 할 수가 없다. 조심해. 나자가 알면 질투할라. 베르토 알겠어. 알아채줘서 고맙다. 당연한 걸. 1시간 있다 봐. 철컥 문이 닫히는 동안 베르토가 킥킥대는 소리가 들렸다. 지난 8년 동안 나는 6번 죽었다. 지금쯤이면 익숙해질 거라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한 번은 예상하지 못한 죽음이었고 한 번은 응급 상황이었고 죽기 전 업로드를 거부한 적도 한 번 있었다.
업로드되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나샤나 베르토가 들려준 이야기나 감시 카메라로 확인하는 내용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3번은 계획적인 종료였고 표준 절차에 따라 익스펜더블은 가급적 종료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업로드를 하게 되어 있었다. 베르토에게 이야기했듯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 정도면 지금 가슴속 깊은 곳을 내리누르는 공허만은 내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지금 상황은 이제까지와는 달랐다. 우선 다른 미키들은 자기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 죽게 될 확률은 에잇이 내 등 뒤에 칼을 꽂지 않는 이상 50대 50이었다. 그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실히 아는 데서 오는 평화가 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살아남을 가능성은 희망에도 불안에도 먹잇감이 되어준다. 하지만 지금 상황과 이제까지의 죽음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불확실성이 아니다. 이전까지는 내 기술자들이 떠들었던 불멸을 적어도 반은 믿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였다. 미키3가 죽고 나면 몇 시간 후에 미키4가 재생 탱크에서 나올 것이고 눈을 감았다 뜬 것처럼 두 버전 모두 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죽고 나면 재생 탱크에서 나올 또 다른 나는 없을 것이다. 다른 나는 이미 이곳에 있고 외모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에잇은 확실히 나를 잇는 존재가 아니다. 솔직히 에잇은 나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사이클론은 가장 낮은 층에 있었고 내 방에서 돔을 반쯤 가로질러야 했다. 따지고 보면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오늘 아침에는 어쩐지 천리길처럼 느껴졌다. 복도는 거의 텅 비어 있어서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들리는 소리라고는 내 발소리와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뿐이었다. 비이성적인 추측일 뿐이지만 일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낮은 계단을 2칸 올라 사이클러 입구에 다다랐다. 마치 교수대로 올라가는 기분이었다. 바이오 사이클러는 어느 상륙 거점 개척지에서나 심장이나 영혼이라 할 수 있다. 사이클러는 우리의 배설물에서부터 토마토 줄기, 감자 껍질, 토끼뼈와 씹다 버린 연골, 머리카락, 손톱, 떨어져 나온 각질, 살점 뭉치, 그리고 최후의 산물인 시체까지 모든 폐기물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단백질 페이스트와 비타민 혼탁의 비료를 제공한다. 사이클러에서 생산되는 페이스트를 먹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절박한 개척지 사람들은 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사이클러는 시체 구덩이에 버려지는 모든 것들을 분해해 원자 단위로 쪼갠 다음 필요에 따라 다시 재조립한다. 이렇게 하려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지만 우리는 반물질로 돌아가는 우주선 엔진을 발전기로 사용한다. 에너지만은 유일하게 차고 넘친다는 뜻이다. 제어 콘솔에 접근 코드를 막 입력했을 때 에잇이 안으로 들어왔다. 내가 안전 커버를 올리고 커다란 빨간 버튼을 누르자 바닥 한가운데 있는 시체 구덩이의 홍채 같은 입구가 열렸다. 시체 구덩이는 누구도 깊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주제다. 나도 폐기물을 버리는 임무를 맡았을 때 몇 번 시체 구덩이가 열리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래도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은 없었다. 반물질로 이루어져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시체 구덩이의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상상했는지 모르겠다. 불길이 활활 타고 유황 냄새가 코를 찌르는 광경을 상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체 구덩이 입구는 아주 조용하고 악취도 나지 않으며 어떻게 보면 예쁘게 생기기까지 했다. 얼핏 보면 납작한 검은색 원반처럼 보이는데 분해기 필드가 티끌을 끌어당기기 시작하면 티끌이 반딧불처럼 빛을 내며 하나 둘 사라진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보였다. 어쨌든 크리퍼 때에 먹히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았다. 에잇이 말했다. 그럼 준비됐어?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런 것 같아. 솔직히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게 후회는 되지만 해보자. 에잇이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내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세븐, 널 저 구덩이 안으로 밀어넣을 때 정말 속상할 거야. 내 심장이 마구 뛰었다. 무슨 소리야? 나를 밀다니. 에잇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생각해봐. 네 의지로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맞는 말이었다. 진짜 시체도 구덩이 아래로 가라앉는데 시간이 걸린다. 얼마나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무한히 빨라질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무의식 상태나 사망한 상태로 빠지는 쪽이 현명했다. 에잇은 몸을 틀고 나와 나란히 서서 구덩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있잖아.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네가 자진해서 저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어. 그가 말했다. 나도 지지 않고 대답했다. 그럼 그래도 되지. 너도 그래도 되고. 에잇은 자기 팔을 내 어깨에 둘렀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 아마 그럴걸. 구덩이 입구가 다시 검게 변했다. 이제 태울 거리가 없는 모양이었다. 에잇은 재생 탱크 보존액을 목구멍에서 끌어올려 가래를 뱉어냈다.
구덩이 입구에 떨어진 가래는 몇 초 동안 지글거리는 불빛을 내다 사라졌다. 생각했던 것보다 고통이 좀 있겠는데? 그가 말했다. 그래, 네 말이 맞네. 있잖아, 내가 네 목을 먼저 조르고 그 다음에 밀어줄 수도 있는데. 에잇이 씩 웃었다. 고마워. 셉은 정말 인간적이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내 어깨에 둘린 에잇의 팔이 점점 무거워졌다. 결국 나는 그의 팔 아래에서 빠져나와 그와 얼굴을 마주 보았다. 내가 말했다. 있잖아, 진짜 할 거야? 그가 대답했다. 그래야지. 에잇은 왼손을, 나는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우리는 손을 모아주고 동시에 외쳤다. 하나, 둘, 셋, 가위, 바위, 보! 보를 말하기 직전까지 나는 바위를 내려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나라는 사실이 생각났고 그렇다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았다. 그러면 보자기를 내야겠지? 에잇이 이 생각도 하고 있을까? 내가 보자기를 낼 거라고 생각하고 가위를 낼 수도 있다. 그럼 바위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결정을 바꾸기에는 늦은 마지막 순간이 왔고 내 손은 아직 주먹을 쥐고 있었다. 나는 우리 둘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쫙 펴진 손이 보인다. 미안하게 됐다 형제야. 그가 말했다. 그래, 미안하게 됐지. 눈물나게 고맙다 이 자식아.